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융 파트의 마지막 파트죠. 마지막 부분이 저희가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요, 대다수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금융 실명제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금 세탁 방지 행위라든가 주로 이제 세금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내부 통제입니다. 내부 통제. 내부 통제에 또 리스크 관리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금융에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만큼 위험성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또 전자금융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그 내부적인 그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직원이 고의적으로 해서 엄청난 금융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금융입니다.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전자금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거는 점점 더 그런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전자금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하는 겁니까? 바로 내부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잘 통제해 줘야 된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법적 근거 해가지고 봐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에서 금융회사가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구축 운영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기준, 절차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각 금융회사는 뭐 해야 된다 하는 겁니까? 이와 같은 내부 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가 또는 절차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보세요. 통제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안 지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임직원들이 뭐 한다 하는 이거를 잘 준수하겠다 하는 뭡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하는 거. 둘째, 바로 리스크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석하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거. 그 리스크를 잘 분석하고, 또 통제활동,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이론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준법 감신 제도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준수사항이라 해가지고 1번부터 12번까지 설명해 놨잖아요. 이런 건 그냥 읽어보는 거지. 내가 이런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준법감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준법감심제를 둬서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은 무조건 내부 통제 기준으로서 이런 준법감시를 한 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금융실명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금융실명인데, 이게 실명거래죠. 요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93년도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이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이 내려졌는데, 여기서 요 이전까지입니다. 우리가 금융거래에서는 실명이 아닌 차명,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또 가명, 그러니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해가지고 가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가명이라든가 차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이제는 할 수 없고 자기 본인의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럼 이게 바로 실명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합니다. 이게 만약에 금융실명제가 되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죠. 예를 들어 보세요.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도 돈이 100억 있어. 100억 있고 B도 돈이 100억 있어요. 근데 A는 착해가지고 이 100억을 자기 명의로 예금을 했어. 예금을 해가지고 이제 이자가 예를 들어 5%라고 봅시다. 5%. 연 이자 5%로 은행에 예금해서 그래가지고 1년에 얼마 나왔어요? 1년에 5억입니다. 이게 5억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금은 A 예금이라 하게 나왔기 때문에 A가 뭐 된다? 바로 5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럼 2천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B는 머리가 좋아. 같은 5%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은행에다가 개떡이 소떡이 말떡이 해가지고 이렇게 100개를 계좌를 만든 거야. 그래 각각 1억씩 해서 얘기를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계좌도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의 이자가 생겼어. 이거를 100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합치면 5억이 딱 맞아. 똑같아. 그럼 A도 5억 벌었고 B도 5억 벌었어. 그런데 이 B는 개떡이 소떡이 말떡이 되기 때문에 이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이 개떡이 소떡이 말떡이 언님인지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500만 원에 대한 개별적인 뭡니까? 이자 소득세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자 소득세는 뭐냐? 결국 우리가 바로 15.4, 그 일반 소득세, 소득세가 14%에다가 지방 소득세가 1.4% 해가지고 15.4%만 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바로 똑같은 돈을 1년에 5억 버는데 불구하고 A는 이자를 많이 내고 B는 적게 낸다 하는 거야. 이런 것은 경제 정의에 맞지 않아.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는. 또 소득이 많으면 누진세를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실명제에서 이렇게 개떡이 소떡이 말떡이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A나 B나 똑같이 뭡니까? 이자 소득 5억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금융 실명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금융 실명인데 우리 금융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은행에 가면 뭡니까? 제일 먼저 뭐 내놓으라 해요? 신분증 내놓으라 하잖아요. 여기. 신분증하고 그걸 딱 대조해보고, 맞구나, 이게. 그럼 이제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몇 번이고 딱 해가지고 딱 나온다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실명으로 이게 예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제 본인을 확인하는 정표가 뭐가 꼭 뭐 주민등록증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주민등록증도 가능하고, 그 다음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청소년증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의 학생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이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증거해가지고 그래서 실명으로 말할 수 있다. 예금 거래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명 확인이 되고 외국인은 뭡니까? 외국인 등록증이라든가 여권 있죠? 이와 같은 것으로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 된다? 실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명을 하는데 계좌에 의한 그 실명 확인 원칙 보세요. 계좌 개설 시 신규라든가 재예치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명하며 원본에 의해서 실명을 확인하여 원래 그 거래 원장, 거래 신청서, 계약서 등의 실명 확인피를 반드시 표시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날짜도 날인해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쉽게 말해서 만약에 내가 신규 예금을 하나 개설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금 원장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증을 항상 복사하죠. 복사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한부를 붙이면서 실명 확인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날짜 도장을 딱 찍어놓는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이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는 뭐다? 인감증명서를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실명 확인 정표와 그럼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오란 말이야. 신분증. 여기에다가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야 된다. 그럼 내가 우리 와이프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감증명서를 거기에다가 다시 첨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실명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죠. 그래서 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간 유효하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서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또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비대면 여러분의 실명 확인도 있죠.
비대면. 이건 여러분들이 주로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선 통장 개설한다든가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ARS라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명 확인을 하도록 돼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비밀번호하고 이런 것을 다 입력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얼굴 대면에서 실명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실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다 실명으로 확인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명으로 하지 않고 실명입니다. 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되는 부분. 그래서 실명이 생략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뭐냐면은 주로 실명 확인된 계좌에서 계속 거래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계좌를 개설해서 실명 확인을 받아서 그 통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냐? 바로 실명 확인하지 않고 생략하고 계속 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이걸 통해서 뭡니까? 계속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 각종 공과금 등에 수납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각종 여러분들이 공과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금이라든가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의 공과금을 여러분들이 납부할 때는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실명 확인하지 않고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바로 100만 원 이하의 원화송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은 얼마? 100만 원 상당 이하입니다. 이하의 외화를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현금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이하 외화를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실명 확인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보험이라든가 공제거래, 보험료를 납부하다든가 또 공제금을 납부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원래는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는데 실명 거래를 거쳐야 되는데 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죠. 4개 나왔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처음에 실명 확인하고 그 개설된 계좌의 계속 거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바로 100만 원 이하의 뭡니까? 원화송금이라든가 외화를 매입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각종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보험료라든가 또는 공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했을 때 바로 납부할 때 이런 것은 뭐 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융거래에 대해서 비밀보장이라고 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보장이에요. 금융의 비밀보장. 이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그 개인정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밀보장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금융거래 실명에 관한 법률에서 보세요. 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의 종사자에게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나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보세요. 이 금융거래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종사자는 그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뭐 하면 안 된다? 제공해서는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떻게든 얻는 그 자료입니다. 그 정보를 타인에게 뭐 하면 안 된다? 제공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딱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럼 언제 바로 언냐? 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본인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명의인 본인이 서면으로 내 금융거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분쟁이 생기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세무관계가 생겨가지고 금융거래에 대해 자료를 좀 얻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금융거래 자료를 좀 이렇게 뽑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서면으로 명의인 본인이야. 본인이 서면을 요구했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 위배되지 않는다 합니다. 두 번째, 또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판사라 이런 사람들에서 영장을 받은 겁니다. 수사상에서 영장을 발급받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탈루 소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거야.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뭐 한 겁니까? 그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비밀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예액항이 나왔습니다. 특정 명의인의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근무처 등이 포함된 금융거래 자료라든가 또는 정보 요구자가 특정인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당해 특정인의 식별 가능한 금융거래 자료라든가 정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이 다 비밀 보장에서 보장받아야 될 정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보를 함부로 뭐 하지 마라 하는 거야. 제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금융거래 정보를 만약에 부득이하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법률적인 부분에 의해서 바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했을 때에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도 해줘야 된다. 최소한도 해줘야 된다. 최소한도 해줘야 된다. 요구한 그 내용만 딱 해줘야 된다. 그럼 보세요. 거기에 봐. 금융거래 정보 제공은 뭐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적 사항들을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마다 가능하다. 그 표가 그려져 있죠? 그 그림을 보세요. 제일 먼저 보세요. 실정법상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실명법상에서 타 법률에서 가능한 그 문제 봐. 정보 제공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거를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은 법을, 뭐냐면은, 은행에 가면은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용의 범위, 그 정보 제공의 범위,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간, 사용 목적, 이런 등등에 대해서 표준 양식입니다. 표준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면은 이제, 은행에서는 그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의 비용을 받는 겁니다. 비용을 보세요. 통보 비용을 지급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한다 하는 거야. 금융회사에서는 그 정보 제공 요구자에게, 그러면 검찰은 검찰에, 국세청에다 뭐 해준다 하는 거야. 정보를 제공해줘. 제공해주면은 그 제공한 사실을 바로 금융기관들은 뭐 해준다 하는 거야. 그 자기 전산에다 뭐 하는 거면 이거를 기록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명의인에게, 그래서 이 통장의 명의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요 사람이 요런 정보를 제공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제공했다 하는 그 결과를 바로 명의인 본인에게 반드시 뭐이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10일 안에 통보를 해줘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보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종사자로 하여금 명의인의 서면 요구, 명의인 본인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동의 등의 법률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적 사항 등을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이걸 보세요. 첫째,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그러면 명의인 본인입니다. 본인이 서면상 여기에 요구나 동의를 해준 경우. 둘째,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이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바로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급하거나 이렇게 된 경우. 세 번째,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소관 관서장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탈루세 등, 그래서 상속세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만약에 탈루가 있다고 판단을, 이제 바로, 국세청 이런 데서 가능하죠. 이게. 동일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말이야. 우리가 A 은행에서 내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출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어디에 어떻게 대출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연체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아야만이, 그래서 이 사람 신용도나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대출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도 요즘에 가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요구하면요,
그게 반드시 뭐냐면은 그 전 금융기관에 뭐겠다 하는 겁니까? 이거를 내가 현재 어떻게 금융거래가 대출되어 있고 어디에 연체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반드시 받는단 말이야.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현재 뭐 대출 금액이 얼마 있고 연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확인하기입니다.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금융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요청하고 그런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뭐 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그 정보를 최소한도로 표준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제공 요구한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몇 번? 4번까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외에 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 요구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 그 표와 똑같습니다. 그 위에 표.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반드시 그 표준 양식에 따라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전설에 담고 그다음에 명인에게 뭐다? 통보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동의해 준 거는 본인이 통보 안 해도 되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유로 된 것은 반드시 본인에게 뭐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은행에서는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 제공 결과를 10일 이내에 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해 줘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에 이제 수사상 필요한 거야. 수사상 필요해가지고, 요 통보 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5일 정도는 유예했다가 좀 통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보 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예가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정보 제공 자료를 반드시 전산으로 해가지고, 은행에 뭐 해야 된다 했어요? 보관을 해야 된다. 최소한 5년이야. 왜냐면 상법상에서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5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제공한 그 근거 서류입니다. 서류를 은행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5년간 이를 보관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기록 사실에 보세요. 정보 제공 사실의 기록과 관리 의무칸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뭐 해야 된다? 보관해야 되는데, 그 기록해야 될 사항은 보세요. 요구자의 인적 사항과 요구하는 내용과 요구 일자. 그러면 이제 요구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내용을 요구했고, 언제 요구했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공자 인적 사항과 제공 일자, 제공된 정보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인에게 통보된 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뭐 해야 된다 하는 겁니까? 다 기록해가지고 요 기록을 얼마? 5년간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금융실명거래 위반했을 때입니다. 그 위반했을 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공하면 안 되는데 제공했다든가, 그 위반 뭐야? 여러분 쭉 설명해 쭉 중간에 내려가면 보세요. 금융거래 비밀보호장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만 한다? 벌금에 처하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이 금융 비밀보장을 위배해가지고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겁니다. 벌금.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록을 아까 여러분 이런 기록을 금융기관이 말해서 5년간 남겨가지고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통보를 해줘야 된다 했어요.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또 유예받아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줘. 이런 것을 위반해서. 그러면 그 금융기관이 3천만 원 이하에만 한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종사자가 이거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그 정보 제공이나 이런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서류를 남겨놔가지고 5년간 남겨놔야 돼. 이걸 위반했다 합니다, 이게. 그럼 기록물을 위반해서 남겨놓지 않았다면은 그 금융기관은 얼마? 3천만 원 이하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금융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개인정보다 개인정보야. 여러분들 요새는 개인정보도 상당히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 내 휴대폰 번호라든가 유출돼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내가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서 막 이렇게 전화 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뭐 개인의 성명의 주민번호라든가 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다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개인정보를 만약에 우리가 수집할 때 주민번호를 전체 수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이게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생년월일 정도는 학원에서 수강생 관리를 위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주민번호 전체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수집할 수 없습니다. 주소도 마음대로 이렇게 수집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정보 주체를 보세요. 정보 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회사에서는 그 정보 주체입니다. 이게 정보 주체. 정보 주체는 누구나? 고객이야. 금융회사에서는 보호받아야 될 주체란 말이야. 보호받아야 될 주체가 바로 고객이야. 예를 들어 학원 같으면 누굽니까? 수강생이 뭐가 돼? 금융정보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금융정보의 개인정보의 주체는 누구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을 얘기한다 하는 거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그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처리자가 누구다? 바로 금융회사.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같으면 학원이 되는 거죠. 학원 운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개인정보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거야. 수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수집하더라도 그 수집 기간이 경과되어 마라 하는 겁니까? 폐기 처벌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제공해주지 마라. 이게 바로 개인정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기타 여러분들 뭐 예금자 보호라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 예금자 보호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뭐요? 예금자 보호는 우리가 1인당 얼마? 5천만 원까지. 어쩌고 예금과 보험은 뭐고, 전액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 금융기,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뭐다? 1인당 5천만 원 여러분들이 보장해준다 하는 거, 뭐,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또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소득입니다. 이게 그 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각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봐. 금융소득입니다. 소득 종합과세다. 요 과세에서 이제 금융소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에는요,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소득의 종류칸이 나왔습니다. 소득의 종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득에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종합소득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알면 돼. 그럼 퇴직소득은 뭡니까? 퇴직할 때 퇴직금 받은 겁니다. 요 퇴직금 받은 것이 퇴직소득이야.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뭐냐? 얘는 내가 어떤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어. 팔 때 2억 받고 팔았어.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1억이 생겼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한다? 양도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뭐다? 이게 이제 바로 종합소득이 됩니다. 그럼 이 종합소득에는 들어가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든가 또는 이자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요 두 개의 소득을 뺀 나머지 다 무슨 소득이다? 종합소득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가 근로해서 월급 받는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버는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금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든지, 예금에 이자를 받든지, 이런 등등을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계산한 것이 바로 뭐다? 종합소득이다. 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금융소득이야. 이 금융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에다가 과세하는 경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로 금융소득 중에서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면 여기 이제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는 뭐다? 이게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금융소득이란 말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친 거야. 그러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쳐가지고 내가 얼마? 바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분리과세되는 거야.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통장을 보세요. 통장에 보면 가끔 여러분 몇백 원이라도 뭡니까? 이자가 찍혀 나오죠. 그 이자 소득이 뭐냐면, 이자 이미 거기에 통장에다가 찍어줄 때, 이자 소득세를 뺀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여러분 이자 소득세 14%에다가 지방소득 1.4%가 15.4%가 떼고 남는 돈만 그게 기록된 거야. 그게 이자가 아니고 이자 소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자 소득 원천징수하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 미리 뭐부터 제고하고 세금부터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바로 뭐 한다? 그냥 분리과세 하는 거야. 분리과세에서 각자 이자가 발생할 때 거기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원천징수하고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이제 금융소득 아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야 합쳐가지고 하면은 이제 어디에다가 이 종합소득에다가 뭐 하도록 되어 있다?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게 분리과세하는 거하고 종합과세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합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소득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인데 비과세 금융소득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하고 이거를 빼면 종합소득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쉽게 말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그 예금 중에서 바로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그 표가 그려져 있죠. 표에 보면 비과세 금융상품이 아주 뭐 공익신탁의 이익이라든가 장기저축보험료의 차익이라든가 또는 장기주택 마련 주택의 이자라든가 배당, 개인연금 저축이라든가 여기에 이자나 배당 이런 등등은 뭐다? 아예 원래부터 비과세, 과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분리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리과세 되어 있는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마도록 되어 있다는 게 세금을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맞지 않겠다, 합산하지 않겠다고 이미 규정된 겁니다. 그럼 요거를 뺀 나머지가 뭐가 된다 하는 거야?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종합과세에서 우리가 금융소득에서 이제 비과세 금융소득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과세 금융소득을 이제 소득세법에 따라서 두 번째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과세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분리과세, 아까 이제 처음부터 분리과세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에 여기에 합산하지 않는 비과세하는 것은 이유가 두 개 있다. 비과세. 첫째 뭐다? 바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에서 비과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뭡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건 뭐 이런 설명할 게 아니고 또 시험 문제에서 이런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묻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아까 이제 얼마나 했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에 뭐하고 합산하여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2천만 원 이하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분리과세한다.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그냥 그 원천징수하면서 끝이 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뭐가 나온다면은, 이게 소득세법의 기본 세율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입니다. 이게 종합소득을 종합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때, 요 종합소득의 액수가 1,200만 원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보면 세율을 봐. 1,200만 원 이하는 바로 표준과세, 과세 표준 얼마? 6% 돼 있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내가 이 1,200만 원 수령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종합소득이라면 수령액이 아니고, 그럼 내가 수령액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있어. 5천만 원 중에서 각종 여러분들이 공제할 돈이 있단 말이야. 이런 돈을 다 공제하고 남은 돈이 이게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1,200만 원은 뭐냐 하면은 6%가 여기에 6%가 돼도 됐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다 공제해가지고 남은 종합소득이 1,200만 원이다 하면은 1,200만 원에 6% 얼마면 72만 원이니까. 그럼 나는 1년에 뭐 한다? 72만 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72만 원에. 그 다음에 이제 봐서요. 1,200만 원 초과해가지고 보세요. 두 번째 4,600만 원까지 돼 있죠.
그럼 요 4,600만 원까지야. 그럼 4,600만 원은 어떻게 되냐? 1,200만 원을 먼저 빼야 돼. 내가 이제 종합세 4,600만 원이면 1,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1,200만 원까지는 얼마 내고 72만 원 내고 그럼 72만 원 플러스 돼 있죠. 여기에다가 그럼 얼마입니까? 1,200만 원 빼면 얼마 남았어요? 3,400만 원 남았죠. 그러면 이제 3,400만 원이 남아서 요거는 얼마 한다 하는 거야? 두 번째 보세요. 세율 얼마? 15%. 그러면 요 3,400만 원은 15%를 적용하고 1,200만 원은 뭐하고 6%를 적용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72만 원 플러스 돈을 계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4,600만 원 초과해가지고 8,800만 원까지 돼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8,800만 원이야. 8,8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은 몇 퍼센트 적용하고 6% 적용하고 그 다음에 3,400만 원은 몇 퍼센트 적용하고 15% 적용하고 그 남는 돈이 있단 말이야. 그 남는 돈만 몇 프로 한단 말이야. 24%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나머지 돈만 24%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뭡니까? 바로 72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 4,600만 원까지 합치니까 얼마나 돼요? 582만 원이 됩니다. 그럼 582만 원이 나온 거예요. 582만 원 플러스 이제 요 돈, 그러니까 요 3,400만 원까지 빼고 요 4,600만 원 요 다 빼잖아. 빼고 나머지 뭡니까? 돈을 가지고 요 24%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 세율.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나머지 그 밑에 막 쭉 계산하는 거 필요 없어. 나머지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들이 바로 그 종합소득세에서 누진율은 1,2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에 이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바로 24%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5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다? 바로 42%. 거의 반 정도 세금을 내면 이게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자금 세탁이란 말은 불법적인 작업을 마치 깨끗한 돈인처럼 뭐합니까? 이렇게 위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자금 세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자금 세탁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렇게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걸 금융기관에다 제출해주고, 금융기관이 많으냐면은 바로 필요하면 뭐 한다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에다가 처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표를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현재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그 이제 창구의 종사자입니다. 창구의 종사자가 뭐 의심거래라든가 또는 고액거래라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판단합니다. 하면은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거야. 그럼 보고 책임자가 바로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지금에서 혐의거래 의심스럽단 말이야. 고액거래를 신청하면은 이 금융거래 정보를 뭐 하는 겁니까? 분석원에서 분석해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혐의거래가 있지만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더라.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하면은 이거를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국세청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에다 처벌권은 금융기관이 없단 말이야. 금융정보분석원도 처벌권이 없어. 그럼 이 처벌권은 뭡니까? 국세청이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수사권이 있고 처벌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어디다가 바로 법집행기관에다가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구도입니다. 기본 구도. 그러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만약 검찰청에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 분석한 자료도 보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처벌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근무하다가 아무리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 하면은 어디다가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책임자가 누구한테?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 정보를 잘 확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통보해줘. 통보해주면은 이 사람이 고발해야 될 대상이야. 그러면 뭡니까? 바로 수사기관인 이게 법집행기관인 검찰청 이런 데 여러분들이
또 고발하는 겁니다. 하면은 법집행기관에서 금융정보분수원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해서 코피 터주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의심거래하고 고액현금거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이것은 이제 차이점이야. 의심거래는 금융기관 종사자, 여러분 종사하는 거에서 주관적 판단입니다. 내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것이 아닌데 좀 아무리 의심스러워. 그러면 옛날에는 이 의심거래는 액수가 제한이 있어서 지금 없습니다. 액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책임자가 누구한테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정보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고액 현금 거래는요,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거야. 2천만 원 이상이야. 그럼 2천만 원 이상이 하루에 특정인이 2천만 원 이상이 뭐가 고액 현금이 거래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자동적으로. 근데 이거는요, 전산에서 이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데 안 해도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은 전산상에 딱 뜹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액 현금 거래하고 요거 의심거래 차이. 요거는 의심거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뭡니까?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뭡니까? 객관적인 판단. 2천만 원 딱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이면 이게, 신고가 될 때. 이게 바로 그 금융거래. 이건 이제 우리가 자금 세탁이라 하는 이거 고액 현금 거래나 이런 것은요, 대다수가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많이 한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 확인 제도까지 나왔죠.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금융기관에서 내가 좀 제공하는 금융 이용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뭡니까? 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고객 확인 제도, 고객 알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단순히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실명 자기 본명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필요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주소라든가 또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등등을 뭐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제도? 고객 확인 제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외국과의 금융거래 정보입니다. 이거는 현재 원래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국세청이 먼저 협정을 체결한 거야.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돈 버는 사람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바로 외국, 미국 사람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미국의 국세청에 알려주는 겁니다. 또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금융거래 정보를 우리나라에다 자동 통보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뭐냐면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방 나라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혹시라도 이제 봤어요. 이런 경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미국에 가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탈루 소득이 나올 수 있다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의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미국의 국세청이 알려줌으로써 미국에서는 뭐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귀국하면 한국에서도 얼마나 벌었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해가지고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탈루소득, 돈을 숨기는 이런 것을 뭐 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막아줄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제협정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하고 제일 먼저 뭐 했다가 미국과 했다가 지금 현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많은 나라들하고 지금 현재 이걸 체결되어 있어요. 체결되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사실 물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금융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금융 파트에는 새로 들어온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황당할 수도 있고 또 과연 이렇게 많은 이 내용에서 과연 뭘 물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여러분들 책은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강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이게.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보험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